마은혁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어서 임명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마은혁 선고, 그러니까 마은혁을 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민주당. 민주당은 밖에서 여론전을 벌이고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우리법 연구에, 특히 문재인이 심어놓은 문영배, 이미선, 그리고 요번에 민주당이 추천해서 들어간 정계선, 3명 다 우리법 연구회 아닙니까? 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좌파 사법 카르텔 멤버들입니다. 근데 마은혁이를 왜 이렇게 재판관으로 데리고 와야 되냐 하면서 이렇게 서둘렀느냐? 그 답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면 6명의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정미까지 포함해서 4명이 확보된 거죠. 그리고 1명은 아직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은혁만 들어오면 매직 넘버 6, 6명이 달성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다, 파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어야 된다가 아니고, 헌법재판관 6명, 특정 정치 성향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관들 6명이 확보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죠. 또 서둘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날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임기 끝나기 전에 끝내려면 3월까지는 끝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 마은혁이 사달이 터진 겁니다. 이 마은혁이 임명 여부를 놓고 우원식,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국회에서 정계선 민주당 추천, 조한창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은혁은 임명을 안 했죠. 왜? 마은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여야 합의가 안 된 후보다, 이런 주장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거다. 여야 합의 안 했다. 국민의힘은 합의해 준 적이 없다, 이런 거죠. 또 하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신청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본인이 청구 자격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국회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청구를 하려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소집을 해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 국회의원들 다 모아서 표결해서 권한쟁의를 신청했어야 되는데, 권한쟁의 청구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권한쟁의를 청구할 때 자격 요건이 되느냐, 어떤 고소장을 쓰거나 고발장을 써도 내가 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격, 이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저 사람이 고발 주체가 되나, 청구 주체가 되나, 이걸 먼저 살펴보거든요. 근데 그걸 살피지도 않고 빨리빨리 신속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주장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서 각하해야 된다.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청구인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거 선고하기 전에, 어제죠. 어제 원래 선고 오후 2시에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연기한 거죠, 지금. 무기한 연기. 그런데 그럼 헌법재판소가 이걸 청구인 적격 문제를 검토해서야 되잖아요. 검토 안 했다는 소리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선고 판결문을 쓰려면 선고일보다 한 일주일 전부터 써내려갑니다. 근데 써내려가다가 결정적인 하자를 발견한 거죠. 이렇게 지금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될 때도 보면 4대4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4명의 헌법재판관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헌법재판관 그래픽이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마은혁이 빼고, 마은혁이는 아직 임명이 안 됐으니까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 김형두 이 네 사람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네 명이 이번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부적격한 문제다. 이걸 지적했을 거예요. 분명히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아투데이 저 기사를 보면 헌재가 우원식 청구인 자격 재검토 절차적 문제 후폭풍 우려. 후폭풍이 이제 일어나죠. 이 아시아투데이 내용을 잘 정리해놨는데 여기 보면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성우 그간 절차적 적법성을 고려하지 않다가 관련 논란이 커지자 사건의 핵심 쟁점을 들여다보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헌재가 공정성 논란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 사법부의 최고 뭐랄까요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격 문제를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냐 이거죠. 자, 중앙일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연기 여야 합의가 헌법 정신.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리하는 이동흡 변호사는 어제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절차적 하자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헌재가 더 따져보기로 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게 헌법 111조예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뭐 영어로 should, must가 아니요.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냥 임명한다면 되어 있어요. 즉 임명한다는 말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 또는 갈로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갈로 닫고 가 임명할지 안 할지는 대통령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국회의 추천 행위는 추천을 해서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이번에 이제 이 선고를 하려고 했죠 어제. 그 선고 결과가 나와도 그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던지는 정치적 권고일 뿐이다라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조건 임명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헌법재판관 추천 마은혁 같은 경우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계엄 사태 나기 전에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된다. 지금 문영배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잖아요. 문재인이 임명했다. 응? 그런데 문재인이 추천하고. 근데 지금 사실은 그 헌법재판관들 그래픽 한번 더 보여주시면은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연장자가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저분이 사실은 연장자 개념으로 헌법재판소장 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문영배는 빨리 나가고 문영배는 지금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4월 18일이면 이미선하고 문영배 나갑니다. 근데 나갈 날짜도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저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결과는 어떤 후폭풍이 나오느냐. 중앙일보의 진단은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연기될 수 있다. 연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보통 지금 2월 말 3월 초로 생각했는데 3월 중순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3월 중순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은 12월 중순, 작년 12월 중순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훈시 규정에 따라서 6개월, 최장 6개월 동안 탄핵 심판 심리를 할 수 있어요. 즉 그 말은 6월 중순까지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알아보려면 7월, 8월 뭐 연말까지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데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우리법 연구회가 주도가 되어서 문영배, 이미선이 나가기 전인 4월 18일 이전에 3월 안에 끝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제의 그 선고 연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3월 중순 이후까지로 연기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그 사이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빠르면 2월, 3월 초까지 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기 전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만약에 징역형이 1년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었잖아요. 징역형이 유지되는 2심 선고가 나온다. 대법원 가서 뒤집어질 확률은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은 향후 10년간 어떤 선거에도 나올 수가 없다.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아마 그때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헌재도 야 이거 뭐 빨리 할 필요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지금 후폭풍이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조선일보 보는데요. 마은혁 결론 늦어질 듯. 윤 탄핵 심판 선고 참여된 혼란도 커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마은혁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어서 임명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형사소송법상 갱신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재판부 멤버가 재판 도중에 바뀌면 그 재판관이 앞에 이루어졌던 재판 기록 또는 증인 진술을 다 스터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데 그게 갱신 절차입니다. 갱신 절차. 그러면 마은혁이가 들어와서 앞에 나와 있었던 뭐 저 재판 기록 또는 증인 진술을 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갱신 절차인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합시다라고 하는 제2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 절차 자체가 논란이 돼서 탄핵 심판 전체 일정이 다 미뤄진다는 거예요. 뭐 4월, 5월, 6월까지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은혁이를 지금 집어넣어도 문제라는 겁니다. 마은혁이를 집어넣어도.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이런 게 있죠.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헌재는 갱신 절차를 거쳐서 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있는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이전에 진행되었던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왜? 그래야만 재판관 개개인의 팩트 파인딩이 정확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갱신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 절차 자체는 논란이 되어서 전체 일정이 밀리게 된다. 또 세 번째, 한편 마 후보자가 마은혁이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 끝나고 나서 헌재에 합류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고에는 사실상 참여하기 힘들다. 왜? 그동안의 변론들을 다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 전에 들어갔었더라면 형사소송법상 갱신 절차를 통해서 증인 진술을 다시 들어본다든지 재판 기록들을 다시 검토하든지 이런 시간이 있겠지만 변론이 다 끝나고 나서 마은혁이가 들어간다 이러면 마은혁은 9명 구인 체제를 만들어 주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 하지만 선고에는 들어가기가 힘들다. 즉 9명 재판관 선고에는 들어가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반응이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저 기사에서 헌재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 어떤 선고? 파면시키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 같다. 이래서 이런 후폭풍이 예상이 된다. 자,
자, 펜앤마이크 어제 보도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마은혁 선고 연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이 불가피하다. 탄핵 심판 결과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그동안의 탄핵 심판 기조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도로 이미선하고 같이 이렇게 막 신속심리 하는 어떤 속도를 내왔죠. 그런데 지금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유튜브 상을 통해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막 공유가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런 헌법재판관들이라면 어떤 탄핵 심판 결과를 내리더라도 참 수용하기 힘들지 않겠나. 헌법재판관들 자체가 좌파 법조 카르텔의 멤버들이고, 뭐 본인의 여동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이미선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 또 정계선의 남편은 황필규 변호사인데 국회 탄핵소추단 단에 일하고 있는 김희수 변호사의 또 같은 공익법무재단의 멤버고, 김희수는 정청래하고 일을 하고 있고, 그죠? 또 문영배는 이재명하고 SNS 친구고,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납득할 수 있겠어요? 또 정정민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는 아니지만 그동안 판결을 해온 거 보면 굉장히 약간 급진 좌파에 가까운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지금 4명이 딱 자리를 차고 앉아서 마흔여까지 집어넣으면 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헌법에 근거한 판결이 나오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법원은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계속 늦춰지면은 석방해야 된다. 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소송에서 재판도 받아야 되고, 탄핵 심판 재판도 받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방어권이 이게 보장이 됩니까? 그 구치소 안에 갇혀가지고. 일단 석방이 되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뉴데일리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마은혁이 인민노련 그 1989년 35년 전에 조직 강령 개정문을 뉴데일리가 입수했어요. 여기 보면은 6.25 전쟁이 미국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사진 보시면은 아주 누런색으로 그 35년 전 강령입니다. 저게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그러니까 인민노련 강령인데, 저기 보면은 6.25 전쟁의 원인이 뭐냐? 인민노련은 1989년 2월 20일 개정된 강령에서 한국 전쟁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김일성이가 모스크바 가서 스탈린을 만났습니다. 스탈린이 원래 북한의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김일성하고 박헌영이를 모스크바로 불러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래는 북한이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기 전에. 근데 박헌영이는 꼬장꼬장해서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을 지목한 겁니다. 김일성은 원래 중국 공산당 팔로군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러시아로 넘어가서 러시아 소련군 88여단의 대위 장교로 복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련군들이 호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30대 중반에 아주 젊은 사람을 김일성 장군이다 이렇게 해서 만주 지역에서 독립투쟁했던 김일성이다 이렇게 해서 프로파간다를 해서 북한의 지도자를 앉힌 겁니다. 그런 김일성이 모스크바 가서 스탈린에게 탱크 좀 주세요. 그랬더니 스탈린이 지원을 해주죠. 그리고 스탈린이 중국 모태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쟁 나면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좀 도와줘라. 이게 비밀에 붙여져 있다가 1990년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진 다음에 KGB 비밀 문서가 다 보안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통해서 다 나타났어요. 한국 전쟁 그 발발 원인이 뭐냐?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소련에 찾아가서 스탈린에게 탱크 받고 중국 인민해방군 그 병력을 지원받으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벌어진 거예요. 그게 6.25 전쟁의 발발 원인입니다. 그런데 40여 기가 35년 전에 활동했다는 이 인민노련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익 반동 세력은 미제가 이 북한 애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미제국주의를 줄여서 미제라고 하죠. 미제국주의의 비호와 지원 아래 이남, 이것도 보세요. 표현도 보세요. 이남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냐? 평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의 가슴 속에 있는 조국은 평양인 겁니다. 북조선 노동당인 거예요. 이 자들의 조국은 북조선 노동당입니다. 이남의 친미적 자본가 정권, 이승만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혁명적 민중은 불굴의 무장 항쟁을 계속 전개했다. 이거 빨치산 논리 아닙니까? 즉 인민노련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였어. 그래서 이 인민노련을 비롯한 대한민국 종북 주사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증오합니다. 왜? 이승만만 없었으면 김일성 장군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자들의 조직 강령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대학생 때 활동하고 판사 되기 전에 관여했던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주무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부지방법원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다 영장전담판사로 앉아 있었으니 그런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거죠. 지금 이 자들은 또 한강의 기적, 인민노련,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본가들의 부와 사치의 거대한 성장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빈곤과 억압의 더욱 빠른 성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그들의 이제 독점 자본론 등등 그런 그 당시에 유행했던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미제국주의에 빨리는 나라, 또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 체제에서 잉여 가치를 빨리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1인당 GDP가 얼마예요? 35,000불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은 일본보다 지금 GDP가 더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매력은 일본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 그러면 인민노련 이자들이 지금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식민지인데, 미제국주의의 미제의 식민지인데, 일본의 식민지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본보다 더 1인당 GDP가 많아졌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죠? 이거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들은 즉 이자들은 30여 년 전부터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혁명 논리로 이런 말을 한 것이지 실제로 벌어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민노련 조직강령 같은 이런 소리 하면 지금 어떤 소리 듣겠습니까? 저 제정신 아니다. 저 제정신이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본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멸공님, 봉준호 등 배우들도 CIA 신고해야 된다. 요번에 CIA 신고될 사람 많죠? 다 봤죠?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반국가 세력들 아니냐고요. 아니,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고마움이나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어떤 봉사정신은 없고 시간만 하면 자기 나라 안 좋게 이야기하고 폄훼하고 증오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지들 자식들은 다 미국에 보내놓잖아요. 도대체 이 가증스러운 두 얼굴의 민낯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자들을. 응? 아마도 대한민국 전쟁 나면 좀 비행기 타고 다 도망가겠죠. 응? 자기 자식들이 있는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CIA 신고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